마그마 GT 살까요? GR GT 살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타의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카 GR GT가 나왔는데 와 진짜 멋진 차입니다. 누가 봐도 슈퍼카 실루엣, 롱노즈 쇼테크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프론트 미드십 트랜스엑셀 구조로 엔진은 앞에, 변속기는 뒤축에 있는 방식입니다. 이전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처럼 진짜 제대로 달리기 위한 구조고요. 새로운 4리터 8기통 트윈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까지 더해져서 최고 출력이 650마력 이상! 배기음도 지금 와 지금 전 세계가 토요타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현대엔도 일찌감치 이런 차가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씁쓸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토요타 GR GT가 어떤 차로 나왔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GR GT 시작은 2000 GT라는 차였습니다. 저처럼 007 시리즈 광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숀 코너리가 제임스 본드이던 시절 일본 배경으로 제작됐던 007 You Only Live Twice에서 본드카로 나오기도 했던 그 차죠. 물론 진짜 제임스 본드가 운전하는 본드카는 아니었어요. 영화 속에서 일본 요원 아키가 제임스 본드를 태우고 어디로 가거나 이 사람을 살려줄 때 쓰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숀 코너리가 2000 GT에 탄 모습을 보면 좀 웃기죠? 이분의 덩치에 비해서 차가 너무 작습니다. 실제로 원래 토요타 2000 GT는 쿠페로 나온 차인데 숀 코너리가 키가 188cm, 너무 크다 보니까 토요타가 촬영을 위해서 지붕을 잘라내고 컨버터블로 딱 2대만 개조를 해준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007 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 2000 GT는 일본 최초의 슈퍼카로 불렸습니다. 이야기가 좀 기구한데 원래는 이 2000 GT 프로젝트의 시작은 야마하였습니다. 야마하가 닛산하고 손을 잡고 같이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어 보겠다면서 BMW의 507 로드스터를 디자인했던 알브레이트 폰 그레츠라는 독일 디자이너까지 섭외해서 설계와 디자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닛산이 갑자기 야마하가 튜닝한 엔진 성능이 기대보다 못하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엎어버렸어요. 사실 당시 닛산은 스카이라인을 만든 프린스 자동차와의 합병을 진행 중인 시기였기 때문에 프린스 자동차가 이미 스카이라인이라는 걸출한 차를 갖고 있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야마하랑 또 협력을 해서 돈을 써가지고 또 다른 스포츠카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야마하는 이미 돈을 다 들여서 차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백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마하가 이 설계 도면을 갖고 찾아간 게 바로 토요타였죠. 토요타는 이 결정을 아주 반겼다고 알려집니다. 그동안 토요타는 일본에서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차만 만든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침 야마하가 밥상을 다 차려서 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야마하는 기존에 설계된 차체와 디자인에 토요타의 M형 크라운 엔진, 2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여기에 고성능 DOHC 헤드를 얹어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설적인 3M 엔진이죠. 토요타는 출시 전부터 이 차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미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태풍이 부는 상황에서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야타베 스피드 트라이얼에 1966년 출전했고요. 평균 속도 시속 206km로 주행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후지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도 우승과 준우승, 이 원투 피니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딱 337대만 수제작으로 생산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 회사에서 장인 정신으로 수제작한다는 미드십 후륜구동 스포츠카보다 훨씬 더 나은 느낌이죠. 워낙 소량만 제작됐고 소장 가치가 높은 모델이다 보니까 재작년 경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9억 2,5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해요. 아무튼 토요타의 2000 GT는 당시 성능적으로도 포르쉐 911과 호각을 다퉜습니다. 그때 911이 2리터 수평대양 엔진으로 130마력에서 160마력을 냈대였는데 토요타 2000 GT가 2리터 직렬 6기통 엔진으로 150마력을 냈으니까 거의 대등한 스펙이었고 미국 SCCA 레이스에서도 원투 피니시는 포르쉐가 했지만 3, 4위를 토요타 2000 GT가 쓸어가면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2000 GT는 그때까지만 해도 싸구려 가성비 취급을 받던 일본 차의 이미지 전체를 바꾼 차로 일본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2000 GT의 후속으로 나왔던 것이 그 유명한 천사의 포효 렉서스 LFA입니다. 이 별명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V10 엔진 사운드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렉서스 LFA도 이전 토요타 2000 GT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토요타는 특유의 신뢰도, 내구성을 앞세워서 판매량에서 미국 GM을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세계 1위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신뢰성, 고장 안 나는 차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자동차 매니아들 혹은 전문 미디어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미없는 지루한 차를 만드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키오 회장이 미국 페블비치 이벤트에서 Lexus is boring 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죠.
이건 무슨 야사가 아니라 토요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사입니다. 아키오 회장한테 이 말은 상당히 충격이었고 또 굴욕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키오 회장은 펀투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슈퍼카 프로젝트 LFA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회사 내부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고 하죠. 경영진 회의에서는 모두가 반대했고 심지어는 엔지니어들조차도 부담이 심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키오 회장과 아키오 회장의 운전 선생님이었던 나루세 히로무 단 둘이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점차 예산을 승인받으면서 조금씩 팀을 늘려나갔습니다. 모든 LFA2 프로토타입은 몰이죠. 그러니까 아키오 회장이 가장 먼저 테스트 드라이브를 했는데 당시 2003년에 첫 프로토타입이 나왔는데 이게 풀 알루미늄 바디로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예요. 운전해보니까 너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키오 회장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라면서 이미 다 완성된 풀 알루미늄 바디를 전량 폐기해버리죠.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 바디의 65%는 카본으로 나머지 35%만 알루미늄으로 하는 카본 바디 제작을 다시 처음부터 설계하게 됩니다. 당시 토요타에는 카본 양산 기술이 없었는데 토요타가 원래 방직기 회사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카본 섬유를 입체적으로 짜는 원형직기를 직접 발명까지 해가면서 이 카본 바디를 끝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카본 바디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 회사에서 장인정신으로 수제작한다는 그 미드십 푸륜구동 스포츠카에 풀카본 바디가 적용된다는 거, 그것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렉서스 LFA는 이 카본 바디 덕에 경량화에 성공해서 공차 중량을 1480kg으로 초경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진짜 집념의 결과죠. 그런데 이 차체보다 더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LFA에는 4.8L V10 엔진이 탑재됐어요. 토요타가 F1의 V10 엔진을 갖고 참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기술력을 때려박은 엔진이었어요. 실제로 1000rpm 정도의 아이들링에서 9000rpm 레드라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0.6초였다고 합니다. 엔진 반응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날로그 바늘 계기판을 탑재했을 때는 바늘이 RPM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CD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V10 엔진이라 배기음이 우렁찬 건 당연하지만 특유의 F1 엔진 같은 고음이 났는데 이건 야마하의 음악 부서와 사운드 튜닝을 함께 하면서 실제로 이런 소리가 나도록 의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Roar of an Angel, 천사의 포효라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렉서스 LFA는 단 500대 한정 생산됐어요. 팔 때마다 대당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는 사실 별게 아니었죠. LFA 하나로 렉서스는 벤츠, BMW, 아우디와 기술력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 전설적인 2000GT LFA의 후속으로 이번 토요타 GRGT가 나오게 된 건데요. 사실 신형 LFA 콘셉트카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아직 양산 버전과는 거리가 먼 콘셉트카이기도 하고 또 전기차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먼저 이번에 공개된 GRGT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GRGT 지난 2022년에 도쿄 오토살롱에서 처음으로 콘셉트카가 공개됐었고요. 이번에 공개된 차도 아직은 프로토타입입니다만 이제는 거의 양산 버전에 다다라서 이대로 나올 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버스 디자인 철학을 적용했다고 해요. 보통의 양산차는 디자이너가 먼저 스케치를 하고 엔지니어한테 이 차에 엔진이나 서스펜션이나 뭐 부품을 잘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GRGT는 반대로 엔지니어가 먼저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형태, 이 에어로 폼을 만들고 그 이후에 디자이너가 그 형태를 다듬어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GRGT는 차가 예뻐 보이기 위한 장식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구멍과 굴곡은 공기를 가르고 식히고 누르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이 차의 비율을 보면 극단적인 롱노즈 형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닛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요. V8 엔진을 앞바퀴 축보다 훨씬 뒤쪽으로 진짜 프론트 미드십 형태로 배치해 놓으면서 무게중심을 앞 45, 뒤 55로 맞추기 위한 형태고요. 운전석의 위치도 뒷바퀴 바로 앞쪽으로 배치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1세대 AMG GT 같은 정통 스포츠카의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가 멈춰 있어도 튀어나갈 것 같은 역동성이 느껴지죠? 전면 디자인에서는 토요타 로고가 없습니다. 이 차가 토요타의 다른 어떤 차와도 공유되지 않는 GR 전용 차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토요타의 해머헤드 디자인이 낮고 넓게 깔려있는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는 얇게 찢어져서 팬더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인상을 주고요. 여기 뚫려있는 모든 구멍은 다 냉각을 위한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의 구멍은 엔진 냉각과 브레이크 냉각을 위한 거고요. 보닛 가운데 있는 구멍도 엔진 냉각을 위해서, 그리고 뒤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빼내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면은 멋진데 후면 디자인은 조금 뭐가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테일램프도 화려하고 공기 배출구도 큼직하고 배기구 4개와 주변 리어 디퓨저까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기능을 위해서 달려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네, 사실 토요타 GR-GT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역시 성능이겠죠. 기본적으로 토요타 최초의 풀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됐습니다. 아니 이전 렉서스 LFA는 카본 바디였는데 GR-GT로 오면서 다운그레이드가 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GR-GT는 기본적으로 GT3 레이스에 출전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싱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알루미늄 프레임은 찌그러지면 그 부분만 잘라내고 다시 용접을 하거나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되는데 만약에 카본 프레임을 적용하게 되면 한번 깨졌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셰시 전체를 통으로 갈아야 돼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도 지금 GT3 레이스에 출전하고 있는 최신형 296 GT3를 개발할 때 정비가 쉬운 알루미늄 구조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GT3 레이스카 시장에서 레이싱 팀들한테 잘 팔리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카본이 적용되지 않은 풀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FA 후속이 카본이 진짜 없다고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번 GR-GT에는 프레임에는 카본이 없대 지붕, 문짝, 보닛 같은 껍데기에는 카본을 적극 사용해서 경량화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도 공차 중량 1750kg 이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게만 줄인 건 아니고요.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앞뒤 모두 WC-본 구조를 적용하면서도 암을 단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주조 알루미늄, 이 캐스팅 방식보다 더 강하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기본 적용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가화 질량을 줄였다는 얘기죠. 스프링, 댐퍼 아래쪽에 있는 부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 핸들링을 했을 때 더 경쾌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셰시부터가 진짜 제대로 된 레이스카답게 만들어졌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요. 엔진은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이 신규 개발돼서 들어갔습니다. 이야, 다운사이징 시대를 넘어서 전기차 시대에 새로 개발한 V8 엔진이 들어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핫페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터보차저 2개가 엔진 뱅크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해서 터보렉을 없애는 구조죠. 엔진 전체 크기도 콤팩트하게 줄일 수 있어서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드라이 썸프도 적용됐습니다. 엔진 오일을 별도 탱크에 보관하는 방식을 써서 엔진을 더 극단적으로 진짜 바닥에 닿을 듯이 낮게 배치할 수 있게 돼요. 코너링을 할 때 오일 쏠림도 방지되고요. 여러모로 진짜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기술이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LFA V10 엔진보다는 조금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대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지금 변속기 구조를 보면 입력축에 전기 모터가 하나 장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위치하는 이 P2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기아가 P2 모터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지만 사실 이 방식은 모터스포츠에도 딱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엔진과 모터의 힘을 더해서 그대로 변속기에 집어넣고 이 출력을 그대로 다 휠로 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하이브리드 레이스카들을 보면 다 이런 P2 모터를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자, GR-GT도 마찬가지입니다. V8 트윈터보에 핫페이 구조를 갖춰서 터보렉을 최대한 없애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저회전 영역의 빈틈을 모터의 토크로 즉각적으로 메워버릴 수도 있겠죠. 변속기는 8단 MCT입니다. 토크 컨버터를 빼고 그 자리에 습식 다판 클러치를 장착한 방식이고요. 트랜스액셀 구조입니다. 엔진은 앞에 있고 변속기는 뒷바퀴 축에 붙어있는 구조인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멋진 건 엔진과 변속기 사이를 잇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카본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레이싱에 미쳐있나 싶죠? 자기가 레이서야 뭐야. 레이서나 할 법한 설계를 해놓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합선 최고 출력은 650마력 이상, 최대 토크는 86.7kgm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V10 엔진 대비해서 100마력 가까이 출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제로백 성능이나 구체적인 성능 지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존 LFA 제로백이 3.7초였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빠를 걸로 예상되고요. 다만 공개된 배기음을 들어보면 좋아요, 좋기는 한데 확실히 기존 V10 엔진의 천사의 포효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소리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존 사운드가 워낙에 넘사벽이었어요. 전세계 자동차 회사가 이제 전동화 시대다, 자율주행 시대다 하면서 전기차나 FSD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토요타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괴물 같은 내연기관 슈퍼카를 내놨을까요? 단순히 기술력 과시일까요? 아니면 아키오 회장의 개인적인 로망 실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브랜드의 생존 본능이라고 봅니다. 사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성능의 상향 평준화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600마력, 제로백 3초 이런 것들 웬만한 전기차들도 다 합니다.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누구나 빠른 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차별성이랄까요? 변별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빠른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차에 미쳐서 자동차를 진심으로 만드는 회사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초적인 내연기관 슈퍼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최근 마그마 GT를 공개하면서 뭐 살짝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기계공학의 정수가 모두 담겨있는 슈퍼카를 진짜 양산하려고 하는 거죠. 레이싱을 위한, 감성을 위한, 다수보다는 소수의 즐거움을 위한 차로서 계속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내연기관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